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에 습한 날씨 좋아한다고 하셔서 저와 청취자들을 놀라게 하셨는데 이 쌀쌀한 계절이 돌아오니까 또 궁금해집니다. 네. 가을, 겨울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름보다는 안 좋아하는데 아. 그나마 좀 장점을 찾아보자면 네. 맛있는 것들이 많다. 응? 왜냐면 여름에는 입맛도 없고 그냥 찬 거만 찾게 되는데 가을, 겨울에는 입맛이 너무 올라서 고민일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제철 식재료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좀 가을, 겨울에 좋은 점? 네. 네. 뭐 여전히 여름이 더 좋으신 거군요.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옷이나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소엔 여름에는 그냥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가을, 겨울 되면 위에 입을 것도 많고 가방에 들고 다닐 것도 많아지니까 좀 귀찮더라고요. 저는 딱 정확히 그 점 때문에 가을, 겨울이 더 좋은데 아, 멋쟁이시네요. 뭔가 좀 더 가릴 수 있고 예, 가려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즘 이제 가을이 이재 기자님은 이제 습한 날씨를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가을은 좀 건조하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따뜻함이나 촉촉함이나 이런 걸 좀 사수하기 위한 네. 어떤 그 이재 기자만의 생존 팁이 있습니까? 일단 피부 쪽으로 건조해지는 거는 저는 어느 정도 포기를 했고요. 어허. 다만 이제 마음의 건조함, 마음의 음. 푸석푸석함은 역시 영화만한 모이스처라이저가 없죠. 그래서 일상에 쌓인 그런 묵은 각질들을 이제 영화로 한번 이렇게 싹 씻어내고 보습을 해주면 마음이 좀 촉촉해진다라는 점에서 저는 영화를 좀 보습제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와, 영화 기자다운 정말 멋진 표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은 요즘같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에 네. 좀 뜨끈한 국물이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따뜻하게 내 마음을 데워줄 수 있는 영화 프렌치 수프를 준비했습니다. 프렌치 수프. 프렌치 시리즈가 좀 더 있지 않나요? 그 시리즈랑은 이제 좀 관계 없나요? 네, 관계가 없고 어. 프렌치 수프 말 그대로 네. 이제 프랑스식 수프가 이제 중심이 되는 요리인데 네. 원제는 포토페예요. 포토페가 불어로 불 위에 냄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국밥 같은 요리예요,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냄비에 야채와 뭐 고기, 집에 있는 재료 온갖 것들을 넣고 이제 오랫동안 푹푹 끓여내는 그런 요리인데 그 요리를 영화 제목으로 해서 나온 영화가 마치 그 요리처럼 은근하게 우리의 마음을 좀 데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영화를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요리사와 네. 그의 고용주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또 사랑하는 사이예요. 네. 이때 19세기 프랑스에서는 집에 꼭 하녀와 요리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 요리사인 외제니와 그 집의 주인이자 프랑스 최고의 미식가인 도댕 이 이제 서로 연인인데요. 20년간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요리를 하지만 도댕의 거듭된 청혼을 외제니가 거절하고 있어요. 뭐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외제니는 내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좋은데 굳이 아내가 될 필요가 있느냐,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제 앞서 나간 여성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리를 통해서 깊이 소통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랑으로 관계의 순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항상 함께 요리하고 맛보면서 인생의 맛을 즐기던 이들에게 이제 어느덧 이별의 시간이 찾아오고 프랑스 최고의 미식가 도댕이 오로지 외제니 한 명만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셰프가 외제인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 근데 그 셰프를 위해서 네, 늘 요리만 하던 셰프를 위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 요리사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자, 이 작품이 2023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네. 트란 안훈 감독. 아주 낯선 이름인데 어떤 분입니까? 하지만 90년대에 내가 영화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이름일 거예요. 그 93년도에 그린 파파야 향기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수상하고 이번에 이제 거의 30여 년이 더 지나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이 영화로 또 받았는데요. 트라나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계 프랑스인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프랑스로 이주해서 프랑스에서 영화를 배우고 영화 감독까지
된 케이스인데요. 재밌는 것이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미식에도 굉장히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셰프라고 불리는 미슐랭 셰프라고 불리는 피에르 가니에르 식당을 정말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한 6년 전부터 단골이 되었는데 그 인연으로 피에르 가니에르라는 이 전설적인 셰프가 이번 영화에 음식의 감수도 맡고 이야. 심지어 출연까지 해요. 이야. 그래서 아마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보시다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피에르 가니에르를 발견하신다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 보죠? 그럼요. 지금 미슐랭 셰프계에서 가장 최고인 프랑스 요리사입니다. 네. 셰프계 마이클 조던입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린 파파의 향기라는 영화를 저는 보진 않았는데 네. 이 제목이 기억이 나요. 그죠. 저 고등학교 때. 네. 그 정도로 영화를 그때 좋아하는 친구들은 봤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도 음식에 관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베트남의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우리가 식모라고 하죠. 네. 어린 식모로 들어간 소녀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요리를 배워가면서 삶도 배우고 사랑도 배워가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프렌치스 포와도 연관점이 많은 영화죠. 그렇군요. 네. 이분이 특히 이제 설명을 많이 하기보다는 좀 이미지를 중시한다고.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 그린 파파야 향기만 봐도 네. 이 포스터만 봐도 이 포스터 안에 들어오는 빛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연광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아하. 사실 영화를 만들면서 자연광을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모험적인 일이거든요. 어렵죠. 우리가 뭐 밤이라고 생각하는 화면에도 엄청나게 많은 조명들이 들어가는데 프렌치스 푸를 보시면 밤은 정말 밤처럼 어두워요. 정말로 깜깜합니까? 조명을 안 썼나? 아하. 정말 조명을 몇 개 안 썼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고 이 영화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 이제 부엌인데 부엌에서 계속 시시각각으로 빛이 바뀌어요. 이게 조명을 쓴 빛이 아니라 실제로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자연광을 오로지 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감독이 노력을 했고요. 특히 트라나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라는 것이 애써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보다는 즉흥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매 영화마다 하나하나 굉장히 빡빡하게 짜기보다는 그 당시의 현장의 분위기, 그 빛의 상태에 따라서 즉흥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들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자연광 빛에 의존을 하다 보면 네.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우리가 맑다고 생각하는 날도 이 그쵸. 전문가들 눈에는 다 다른 컬러잖아요. 이 차이를 어떻게 감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작을 못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촬영 날짜가 마구 길어지겠군요. 네, 그 안에 있는 그런 돌발 변수까지도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된 거죠. 프렌치스 푸를 보면 또 즉흥성을 강조하던 이전의 작품 세계에서도 조금 좀 변화된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자 이 영화의 초반부 30분은 요리하는 장면밖에 없어요. 대사도 거의 없고 그 부엌에서 계속 요리하는 장면만 나오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롱테이크예요. 한 두 번 정도의 그 끊어짐밖에 없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건 굉장히 고도의 정밀성과 기술이 필요한 그 씬인데 이때는 이제 즉흥성을 버린 거죠. 사전 리허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일단 주방에서 카메라하고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먼저 이제 본인의 핸드폰으로 찍고 그걸 배우들한테 보여준 뒤에 실제 촬영에 들어갔고 이게 한 3일 동안 그 장면 하나만을 위해서 촬영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진 작업 세계를 보여준 거죠. 아니 그렇게 하려면 요리 장면에 네. 신경 엄청 많이 썼겠는데요. 그럼요. 만약에 NG라도 난다라고 하면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 재료들을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일단 설거지부터. 네. 어마어마한 작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초반에 그 좋은 재료들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네.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엄청 네. 신경 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초반 30분 엄청 좋아하겠군요. 그 장면만 계속 돌려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이제 마음이 복잡할 때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인데
그 장면을 그냥 영화를 보지 않아도 화면에 이렇게 집에 그걸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어허. 그걸 틀어놓으면 정말 집안이 요리를 하는 것처럼 좋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온기도 도는 것 같아서 아마 영화를 보시고 나시면 저처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참 요리하는 장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음식을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주방 얘기보다는 이 로맨스에 되게 중점이 많이 있다면서요. 로맨스가 이 둘의 사랑으로 대표되는 인생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요리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부엌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사랑이 펼쳐지는 무대이자 또 요리는 이 두 사람만의 언어거든요. 네. 그래서 포토페가 뭉근하게 약한 불에서 오래오래 끓일수록 더 맛이 깊어지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 두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리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부엌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리를 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종종 어떤 공간은 단 두 사람만으로도 굉장히 붐빌 때가 있거든요. 저는 부엌이 바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주방에 요리사가 2명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리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동선도 복잡해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주방에서 요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장면에서는 도덴과 외젠이 두 사람이 요리사가 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요리를 하는데도 동선이 얽히지 않고 심지어 어떤 장면에서는 둘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이 장면 자체가 하나의 무곡을 이제 공연에 올리는 무용수들처럼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논의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서로의 동선이 꼬이지 않고 서로의 역할이 완벽하게 잘 나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사랑을 해왔고 서로를 믿고 있는지를 그 장면 하나에서만도 느껴지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초반 30분이라는 장면이 굉장히 보고 싶어집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함께 하시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프렌치 수프 삽입곡이에요. 타이스의 명상곡, 앤드류 폰 오이겐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타이스의 명상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화로 프렌치 수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요리 장면에 그 재료가 엄청나다면서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이 영화는 처음 시작이 채소밭이에요. 그래서 외제니가 이제 채소밭에서 상추와 당근을 캐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네. 사실 요리는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프랑스 요리했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접시에 담겨져 있을 때 이걸 대체 어떻게 먹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좀 어려운 음식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완성된 요리들의 아름다움도 보여주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요리를 만드는 과정에 더 주목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교감을 하는지가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요리를 할 때 밑준비라고 여겨지면서 주 무대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져요. 그러니까 뭐 오리의 털을 뽑는다던가 가자미의 껍질을 벗기고 갓 잡은 아기에서 간을 분리해내는 어떻게 보면 한때 정말 생명이었던 것들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고 이걸 통해서 또 먹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 요리사의 노고가 시간을 붙잡는 행위라는 것을 그러한 밑준비를 통해서 보여주죠. 네, 그리고 또 이건 이 영화의 주제랑도 연관이 돼요. 이 영화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요리를 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을 하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불같이 그 강불처럼 가스불의 강불처럼 불같이 화르륵 타오르는 사랑도 있지만 약불로 은은하게 조리는 듯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굉장히 오래오래 유지되고 더 응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외제니와 도댕의 그 약불로 은근히 끓이는 듯한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도 요리의 속성과도 참 닮아 있더라고요. 자, 프렌치 수프 중년의 사랑을 다뤘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데 네. 근데 두 사람이 이게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잘 만나고 있는 사이예요. 네, 네.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계속 청혼을 하지만 여자가 계속 거절하는 중이에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둘이 잘 만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결혼하자라고 네. 하고 한 사람은 싫어라고 했는데 계속 잘 만나고 있어. 네,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상하죠. 하지만 이곳은 프랑스라는 점. 그래요? 굉장히 연애에 있어서 가장 좀 앞서 나가는 형태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생각해보면 또 이 둘의 관계가 그냥 사랑만 하는 연인은 아니에요. 서로 아티스트적으로 분명히 교감하고 서로의 그 예술적인 능력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다른 또 관계의 축이 있거든요. 외제니는 요리사인데 도댕이나 도댕의 그 미식가 그룹의 이제 일원들이 늘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아티스트다. 요리를 먹고 나서 당신은 이 요리로 먹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대단한 요리사다라고 하는데 외제니 역시 도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식가라고 했을 때 흔히 가지는 편견들, 그냥 음식만 먹고 맛있네 맛없네 평가 내리는 좀 약간 얄미운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도댕은 정말로 요리를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하려고 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를 알아보는 가장 상대를 높이 인정하는 그런 또 다른 또 관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혼 자체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청혼을 거절했다. 네. 그거는 이별로 가는 가장 그죠. 빠른 길일 텐데. 네. 청혼을 거절했는데 계속 잘 만나고 있어요. 함께 또 같은 집에서 20년을 살았으니까 사실 결혼이잖아요. 거의 내 부부라고 볼 예. 수 있죠. 이거 혹시 감독이 의도한 건가요? 약간 이 원작 소설도 있기는 한데 이게 원작 소설이 있습니까? 네네. 네네. 도댕 푸팡의 삶과 열정이라는 원작 소설이 있기는 한데 원작 소설과는 다르게 이 여성 요리사인 외제니 캐릭터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이 둘의 사랑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독의 의도라고 소설과 상관없이 감독의 의도라고도 볼 수 있고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 이 연기를 한 두 배우가 줄리엣 비노시와 브누엘 마즈멜인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살고 딸도 낳고 잘 살다가 2003년에 이제 헤어졌고 그 뒤로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난 거죠. 이러한 역할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두 사람의 현재 연인이 있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오랫동안 사랑을 한 부부에 가까운 연인의 공기를 잘 표현해내거든요. 그래서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 부부였다가 헤어진 사람들이 다시 연인으로 네. 이것도 우리 관점에서는 이렇게 캐스팅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줄리엣 비노시가 먼저 캐스팅되고 나서 트라나논 감독이 이제 나 그분에게 시나리오를 보내려고 한다. 괜찮겠냐 하니까 줄리엣 비노시가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아마 거절할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워낙 시나리오가 좋다 보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또 수락을 해서 이렇게 둘이 연기하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 하나 골라주신다면? 저는 앞선 그 주방에서 요리하는 씬 외에 이 외제니가 이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면서 쓰러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 그 이제 연인이 요리를 해서 갖다 줘요. 근데 그 도댕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에 막 8시간도 저녁 식사를 하고 프랑스에서 뭔가 새로운 요리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에게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굉장한 미식가인데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요리를 해줘요. 아프니까. 그래서 굉장히 소박한 수프를 이제 끓여서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도댕이 되게 긴장해져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내가 만든 음식을 맛없게 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그 마음이 바로 캐치가 되실 텐데 맛있을까 맛없을까 떨리면서 이제 가져가서 한 입 여제니가 먹고 맛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웃거든요. 네. 그 장면에서는 저렇게 엄청난 미식가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요리를 해서 줄 때는 불안해하는구나 라는 그 심정이 참 와닿아서 이게 정말 얼마나 오래 사랑을 해도 저런 마음이 남아있을까. 저런 사랑의 비결 나도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장면이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서
좀 너무 프랑스적이어서 나의 상황과는 다른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그 장면에서만큼은 아 맞아 나도 저런 적 있었지라는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프렌치 수프에서 뽑은 키워드로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요? 네, 줄리 앤 줄리아인데요. 이 영화도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요리 영화예요. 음식으로 뽑으셨군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1949년에 파리에 있는 줄리아 차이드라는 여성과 2002년 뉴욕에 있는 줄리라는 여성이 이제 서로 요리를 통해서 교감하는 이야기인데요. 줄리아 차이드는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죠. 프랑스 요리를 이제 프랑스에서 배워서 미국인들에게 이제 전파한 1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이전에 마사 스튜어트 같은 그런 위상을 지녔던 요리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제 유명한 네. 사람입니까? 실제 실존 요리사고, 네, 미국에서 막 냉동식품, 막 즉석식품만 먹던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진정한 요리의 세계를 알려줬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요리사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쓴 요리책의 부제가 하인이 없는 미국인들을 위한 프랑스 요리.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가 정말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좀 간단하게 미국 가정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분인데 이 줄리아 차이드의 요리책을 가지고 이제 365일 동안 총 524개의 레시피를 만들면서 그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여성 줄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내면의 상처나 또 외부와의 갈등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년 뒤에 그러니까 현대 여성이 네. 이 책을 보면서 요리를 합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 해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따라하는 책이 있거든요. 어떤 네. 책인가요? 저희 아나운서 선배 중에 윤지영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윤지영 아나운서가 쓴 요리책을 오. 보고 따라합니다. 그 책이 왜 좋냐면 네. 대부분의 대부분의 요리가 단계가 한 5단계에서 끝나요. 너무 되게 좋네요. 쉽게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요리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게 했다고 맨날 말로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따라하는 게 재밌어요, 은근히. 그쵸. 예.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가는 재미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저의 똥손으로도 좋은 네. 요리가 나오고 어떤 건 도저히 안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이 요리들을? 일단 이 두 사람 다 그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배고프니까 심심하니까 요리를 해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요리를 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줄리아 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9년에 남편을 따라서 파리로 간 거거든요.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서. 그러니까 외교관 부인들은 줄리아 차일드의 대사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쇼핑만 한다 하는데 본인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배워보는데 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요리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있죠. 꼬르동 블루에 가서 이제 남성들과 함께 혹독하게 요리 수업을 받죠. 전문가 과정을 듣고 그걸 통해서 본인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도 나만의 일을 가질 수 있구나. 내가 잘하고 싶은 꿈을 찾았다. 라면서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줄리 역시 원래는 작가를 꿈꾸다가 한 졸업하고 8년 정도를 무직으로 지내요. 네. 소설을 준비하지만 결국 출간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줄리는 주의력 결핍 장애까지 있어서 무슨 일을 시작하면 늘 끝까지 하지 못해요. 중간에 늘 그만두거든요. 그게 줄리에게는 굉장히 큰 컴플렉스인데 이 레시피들을 계속 매일매일 해 나가면서 그 블로그에 글을 쓰잖아요. 작가로서의 꿈에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본인이 요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에서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듣지만 그걸 이겨내고 이 일을 끝까지 완수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다음번에 이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죠. 멋있네요. 시공을 초월한 두 여성의 이야기인데 네. 두 여성이 모두 어떤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에서의 방황을 하고 있고 네. 그 방황하는 걸 음식으로 이겨낸다.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 두 여성이 요리하는 장면들이 교차로 나옵니까? 네, 교차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비프 부르기뇽이라는 프랑스식 소고기찜을 이제 줄리가 요리하는 씬이 있어요. 네. 그러면 줄리가 현대 여성. 네. 네. 현대에서 요리하고 있으면 이 요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제 줄리아 차일드 시점에 과거의 파리로 가고 또
그 줄리와 줄리아 차일드 사이에 또 한 70년대, 80년대에서는 이 줄리아 차일드의 레시피를 처음 출간하기로 결정한 그 편집자가 요리하는 장면. 그러니까 오. 새 시점에서 이 하나의 요리를 가지고 새 여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이 또 연출의 재미죠. 오, 아주 특이합니다. 아주 네. 특이합니다. 같은 요리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 손에서 피어나는 걸 네. 우리는 볼 수가 있겠군요. 그쵸. 좋습니다. 두 사람의 고민이 요리로 해결돼 가는 과정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과거의 여성 줄리아 차일드는 실존 인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줄리도 실존 인물이라면서요. 네, 줄리 역시 실존 인물이고요. 줄리가 썼던 이 줄리 앤 줄리아 프로젝트가 굉장히 블로그 상에서 인기를 얻어요. 오.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네. 아, 코로나. 그때는 네, 2000년대 초반이고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2020년 초반이 아니라 네, 2000년대 2000년대. 초반. 네네. 그래서 블로그가 이제 막 부상하던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때 이 줄리의 블로그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또 책까지 출간되면서 책도 굉장히 인기를 얻으면서 이 영화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렇게 정말 시대가 진짜 재밌습니다. 무슨 요리책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요리책을 보고 내가 따라하는 과정도 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쵸. 이것도 역시 요리 엄청 나오겠네요. 한 가지 이제 주의 말씀드릴 게 배고플 때 보시면 안 됩니다. 배고플 때 보면 안 돼요? 정말 괴로워지고 뭐든 먹게 만들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요리 몇 개 만들어서 따라 만들어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프 부르기뇽도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고 또 이 영화 안에는 뭐 수란 만들기나 뭐 홀랜다이즈 소스 만들기처럼 프랑스 요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기를 다지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가장 먹고 싶어지는 게 비프 부르기뇽일 텐데 이거는 만들기도 쉽거든요. 일단 재료만 구하면 약간 포토페처럼 약한 불에서 오래오래 끓이면 그냥 무조건 맛있어지는 요리이기 때문에 비프 부르기뇽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저도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뭐 곰탕입니까? 그냥 오래 끓이면 되는 거예요? 갈비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비찜이요? 근데 와인이 들어가는 갈비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꼭 부르고뉴 와인을 쓰셔야 돼요. 값이 싸건 비싸건은 상관이 없지만 다른 지역의 와인을 쓰시면 탄닌 맛이 굉장히 많이 난다거나 요리가 보라색이 된다거나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봤다가 경험자의 이야기군요. 네, 실패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꼭 부르기뇽이니까 부르고뉴 와인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거 할 때 뭐 레시피는 어디서 금방 찾습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나 그래요? 뭐 금방 인터넷에서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배우가 메릴 스트립하고 에이미 애덤스 둘 다 아주 네. 명배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골든글로브 시상식 뮤지컬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메릴 스트립이요. 네, 메릴 스트립이 유쾌하면서 속이 깊은 줄리아 차일드 연기를 정말 잘해내는데 약간 성대모사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똑같아요. 싱크로율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 줄리아 차일드가 유명해진 계기가 책도 있지만 요리 방송이 있거든요. 본인이 네. 이제 혼자 진행하는 요리 방송인데 거기서 굉장히 독특한 목소리 톤과 발성이 있어요. 그걸 메리 스트립이 똑같이 이제 모사해내면서 줄리아 차일드의 실제 모습과 굉장히 많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제껏 봐왔던 메리 스트립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연기 보는 재미도 큽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영화 줄리 앤 줄리아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화 두 개 보고 나면 정말 요리에 대한 관심이 없던 관심도 생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배가 고파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석준의 문화시대 이지의 시네토크. 오늘은 트란 안홍 감독의 프렌치 수프와 노라 에프론 감독의 줄리 앤 줄리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내 빵의 버터이고 내 삶의 숨결이야. 영화 줄리 앤 줄리아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줄리아스 테마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작곡한 곡인데요.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